8.15는 올공데이, 이 장동혁 대표가 며칠 동안 8.15는 올공데이라고 외치면서 실제로 8월 15일 저녁 6시부터 대규모 집회가 올림픽공원에서 있었는데 1,800명 모였다고 언론이 보도하더라고요. 참 답답해요. 그게 TV조선이었죠. TV조선이었나요? 뉴스원이었나요? 근데 그게 1,800명 모였다라고 하고 뭐 채널A였나에서는 뉴스원이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네, 가득 채웠다 이렇게 보도가 나가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장에 가 있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이게 그 육군 인사장교 출신이라서요. 예. 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제가 소대장도 했고 인사장교도 했는데 인사장교가 행사나 뭐 총무 회계부터 인사까지 다 이 관장을 하는데 그럼 행사를 주관하면 항상 맨 앞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사람 숫자를 대충 파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 같은 데 보면 대략 몇 명 정도 나왔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예. 사실 굉장히 많이 모였을 경우에는 사람이 시야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이게 몇 명 모였는지가. 사람이 어느 정도 모였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한 5,000명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5,000명, 10,000명 정도까지. 네. 근데 일단은 확인 불가였다. 왜냐하면 제가 오다가 하도 황당해서 이 고성국 박사 오는 길에 네. 챗 GPT에 한 부분 사진만 넣었어요.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거기에서 3,000에서 5,000명으로 보인다. 그래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왜냐하면 진짜로 어깨랑 어깨가 맞닿아 있었거든요. 다. 네. 그래서 그러면 8,000명까지 봐야 된다. 이게 한 몇만입니다. 한 면. 그래서 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진에 이게 언덕바지라서 그렇죠. 사람이 다 찍히지가 않아요. 이 뒤로도 계속 있고 그래요. 그리고 3면이 다 차 있는데 정말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제가 볼 땐 3만 명 이상 나왔다. 정말 최소한으로 보더라도 그 올궁에 서 있을 자리조차도 없었다. 네. 근데 지금 이걸 1,800명으로 축소 보도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을 왜곡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네. 목적 없이 왜곡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축소해서 보도하는 것이 과연 지금 대한민국 참정권 문제나 그 이 정치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레거시가 이걸 축소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사실 있는 사실 그대로 보도해 주는 것이 언론이 할 역할이다. 그래요. 네. 네. 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날의 예. 열기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날의 열기는 진짜로 뜨거웠고 그날 오셨던 분들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렇게 정말 대한민국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타파하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날 모이니 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네. 1,800명 보도한 건 뉴스원이고요. 뉴스원. 그다음에 조선일보는 장동혁 동원령에도 불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80%가 불참이라고 썼어요. 동원령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동원령이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했어요. 다 참석하라고 해라. 라고 했더니 이제 이게 동원령 내린다고 또 시비를 걸 것이다 레거시에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에서 지금 민주당과 이 대여 투쟁을 하는데 당에서 동원령을 내리는 게 잘못된 거냐? 안 잘못됐잖아요. 내려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레거시가 이 사사건건 시비를 거니까 그냥 내리지 않기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제가 내리자라고 했는데 내리지 않기로 결론이 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 자, 그러면 첫 번째로요. 동원령을 내리는 게 잘못되지 않았다. 네. 대여 투쟁을 하는데 야당에서 야당 직결하라는 게 이게 왜 잘못이냐. 첫 번째. 네. 그럼에도 내리지 않았다가 네. 팩트입니다. 그리고 20%가 왔다라고 하는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8대 2의 법칙이 있습니다. 20% 왔다고 하니까 제가 파레토 법칙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의 20% 아이템이 80%의 매출을 관장하고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끌고 오고 20%의 문제가 80%의 문제를 만든다. 원인이. 20%의 원인이 80%의 문제를 만든다. 자, 똑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때까지 20% 아니고 2명이라도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의석수가 몇이든 단 2명이라도 제대로 민주당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이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들어오고 나서요. 처음부터 20명이 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나요? 장동혁 대표님하고 저랑 둘이 싸우지 않았나요? 그랬어.
예. 20명이나 늘어났으면 어마어마한 리더십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의 힘은 국회의원 몇 명이 열심히 현장을 뛰느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 얼만큼이 지지를 해주느냐인데 지금 수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나와서 싸워주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에 힘을 더해 주시고 계시다. 이것은 네. 지금 정당 지지율에서도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거시들이 계속해서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레거시 말을 잘 안 믿는다, 안 본다. 예. 그래서 니네 멋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가 해석할게. 그래요. 우리 6.3 민주혁명, 참정권의 혁명이라고 장동혁 대표가 이제 연설을 하면서 구호를 외치던데 처음에 6.3의 올림픽공원 집회가 계속 이제 커지다가 또 이게 마치 생물 같아서 뭐 힘들고 조금 그러면은 또 조금 줄어들다가 올림픽공원 집회 중에서 지난 토요일 8.15 집회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모이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장동혁 대표의 역할이 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데 그럼요. 네. 사실 우리 정치인들 중에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도 정치판에서 활동하신 거는 꽤 되잖아요. 그럼요. 벌써 이제 만 8년. 그래요. 이 장동혁 대표의 이런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면모 이거를 그동안 국민의힘 안의 정치인들 중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좀 논외로 한다면 아무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지금 국민들과 이렇게 하루하루 접촉하시면서 더 깊이 알아가시고 있고 또 이 필요성이나 이것이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교감을 통해서 진짜 민심을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저는 이게 좀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정치인의 제1덕목은 저는 예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우선 국민들과 접촉하시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하셨고 또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의원 20명뿐이 안 나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부분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날 한 번도 얼굴 안 보인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 야, 장동혁 신드롬이 생겼구나. 김민수 최고가 그래서 이게 초창기부터 이렇게 목소리를 계속 안에서 냈구나.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힘든데 욕먹고 가장 힘든데 와 미안하고 진짜 잘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 다르다라는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명, 두 명이 이렇게 현장에 오면서 내가 알고 있던 민심과 이 현장에 나와 보니까 다르구나를 느껴가는 과정이 한 번에 있을 수 당연히 없죠.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런 문화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한 명, 두 명 더 퍼져갈 때 국민의힘 전체가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장동혁 지도부가 여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죠. 어려웠죠. 네.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내부에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이 기억하시겠지만 최고위원 되기 전에 내걸었던 공약 중에서 주요 공약 하나가 밖에 나와서 싸우게 하겠습니다였습니다. 장애투쟁을 다시 시작하겠다였는데 예. 이 장애투쟁을 하나 하겠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모두가 반대했죠. 장애투쟁을 제가 최고위원 되고 나서 건의했을 때 근데 장동혁 대표님께서 이거를 받아들인 거거든요. 해보자. 그래서 이게 2주 후에 처음으로 장애투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하나가 장애투쟁 하나 하는 게 국민들이 보실 땐 그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안 나와라고 하는데 아무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짓 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계속 광장 세력처럼 움직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제도권에서. 그럼 이거 하나를 설득하는 것도 안에서는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밖에 나가서 싸워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안에서 할 게 뭐 있냐. 나가서 우리가 앞장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지금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억에서 조금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당원 게시판 문제도 이거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이 99.9%였기 때문에 이거를 설득하는데 3달 걸리는 거예요 안에서. 그럼 이거 매주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싸우고 이 당위성을 설명하고 하는데 이게 2달 3달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이나 당원분들은 왜 이렇게 느려라고 하는데 안에서는 이 거대한 세력들과 계속 이 안에서의 싸움이 훨씬 더 힘든 싸움이다. 그럼 이제 이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공원을 나가자라는 것을 장동혁 대표님께서도 저도 이거를 계속 설득을 해도 한 번에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나가볼까? 쓱 나왔다가 이거 내가 알던 거랑 좀 다른데? 그럼 2번, 3번 나오는 분이 생기고. 예, 그리고 야, 이거는 이게 맞구나. 지금 내가 보던 왜냐면요. 이게 의원들도 조중동만 봐요. 그렇지. 조중동이 여론인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중동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 조중동이 거짓말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여주는 여론이 진짜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야 하고 현장에서 나와서 보니까 아이씨 다른데? 이거 다시 한번 더 나와봐야겠는데 좀 더 봐야겠는데 이런 분들이 확산이 돼가는 이 설득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남양주 소주회동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때도 이제 그 다음 날 보면 의원들이 뭐 발표해서 우리 지지자들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새벽에 제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사실은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데 분명히 2, 3주 시간을 두고 더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그냥 다음 날 일방적으로 발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날도 남양주 회동 보면은 뭐 신문에 여러 언론에도 나왔지만 장동혁 대표님이랑 저랑 거의 고성 지르면서 막 싸운 거 아닙니까? 그때 원내 의원들하고. 그럼 이때 6시간을 싸워요. 6시간을. 남양주에 밥이나 한 끼 먹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가는 건 줄 알았더니 6시간을 싸워요. 설렁탕 한 그릇 놓고. 근데 그게 뭐 어떻게 나옵니까? 술 먹고 논 걸로 나오잖아요. 뭐 마치 무슨 술 회동을 한 것처럼. 그럼 이 6시간 설득을 간신히 하고 났더니 다음날 발표 안 하기로 했던 걸 발표해버려요. 그럼 이제 또 여기에 우리 지지자들은 분노가 일죠. 근데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러니까 참 쉽지 않았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지금 이제 1년이지만 1기, 2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전까지가 1기, 지방선거 후를 2기로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1기 때보다 조금 설득이 편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때보다. 그러니까 그때보다. 근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참정권 문제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어서고 또 이것이 시각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반대 의견을 내는 분들이 조심스러워졌다. 예전처럼 막무가내가 아니라 좀 조심스러워졌다. 네. 그래서 지방선거 전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의총 분위기도 조금 더 좋아졌습니까? 의총 분위기는 똑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에 싸우지 않는 문화,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세우지 않는 문화, 그리고 쉽게 민주당과 타협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요. 하나의 지금 어떻게 보면 고착되어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하나 바꾸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제가 애 5명 키우는데 애들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이 당에 썩어 빠진 문화를 바꾸는 게 어떻게 순식간에 되겠습니까마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는 것을 느끼는 지지자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몸으로 체감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 밑에 기류들이 바뀌고 있고 이 바뀌는 모습들이 언젠가는 시각적으로 계단식으로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이번 당협위원장 전원 재선출이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 당협위원장이 저희들이 8월 말부로 임기가 다 종료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재정비를 하는 게 당원 당규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뭐 선거를 앞두고 통상 당협위원장들을 한꺼번에 교체하면 좋지 않다라고 해서 몇 번 그냥 넘어간 적이 있고 대표적으로 전체를 물갈이했던 적이 제가 들어왔던 때예요. 2019년도에. 네. 네, 그럼 2019년도에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면서 특정 지역 18개, 주요 지역 18개는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정치사의 당협위원장 이상급으로는 최초이자 마지막 공채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이 공채 정치인들 나중에 다 죽어 나갔어요. 왜냐하면 버티게 일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당이라는 곳이 그때 실력 있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네. 근데 정당이라는 곳이 실력 있는 사람 키워주는 곳이 아니에요. 죽이는 곳이에요. 그중에서 굳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찾는다라고 하면 김미애 의원님 한 명 정도 그리고 저 그리고 지금 활동을 좀 멈추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님 당시에 그 용산에 있던 송파 당협위원장이었던 네, 김성용 뭐 이 정도일 것 같아요.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번에도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오디션 할 때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한 게 아니라 당원들이 점수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점수를 공개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직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을 이긴 저도 있고 하버드대를 이긴 김성령도 있고 네. 그럼 이게 변수가 막 나왔던 거예요. 권영세를 이긴 신인도 나왔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온 국민이 보시기에 재밌었던 거예요. 민주당조차도 욕하지 않았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협위원장들을 전원 교체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 중심으로 공평하게 뽑아내느냐가 네.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력을 통해서 토론 배틀을 붙고 연설 배틀을 붙는다라고 하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줘야 이 당이 강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요.